딸 친구인 여중생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피해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다음 날 딸이 외출해 자리를 비우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중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경찰이 조금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부터 1시간에 걸쳐 기자들에게 중간 수사 내용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9시 반 이영학의 자택에서 있었던 현장 검증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이영학이 비교적 담당하게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피해 여중생이 도착하기 전에 수면제를 음료 2개에 나눠서 냉장고에 미리 준비한 뒤 딸과 함께 도착한 피해자에게 딸을 통해서 음료를 건네고 잠든 피해자를 또 딸과 함께 방 안으로 옮긴 장면을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시신이 담긴 트렁크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장면도 재현했는데요. 이영학은 범행 직후 범행 도구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아직 범행 도구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아내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이 씨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영학의 집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수사도 향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신 기자, 피해 여중생을 숨지게 한 시점을 놓고 이영학의 진술이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사에 혼선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30일 피해 여중생이 이영학의 집을 방문한 당일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범행 시점이 9월 30일이 아니라 다음 날인 10월 1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단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점심시간대쯤 딸과 피해자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이날 오후 3시 40분쯤에는 딸 혼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또 저녁 7시 48분쯤 이영학이 딸을 데리러 혼자 나갔고 8시쯤 함께 돌아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중생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중간 브리핑에서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12시쯤에 딸이 혼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한 뒤에 이영학이 혼자서 여중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시신에서 검출된 수면제 분량이나 복용량 모두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피해 여중생이 지난 9월 30일날까지 이영학의 집에 있었고 피해 여중생의 가족들이 이날 밤 11시 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가족들은 전날 밤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다음 날 이 피해 여중생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이 지나서야 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련 대응 내용을 추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지영 기자, 이 범행 동기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좀 밝혀졌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이영학이 범행 동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이 딸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영학이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술 과정에 언급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학대 정황도 일부는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이영학은 어제 7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처음으로 여중생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숨진 딸의 친구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학생이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영학의 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친구를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건네고 아버지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 신지원 기자, 범죄 혐의와 별개로 이영학의 사생활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살림살이가 많이 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영학은 희귀난치병인 백악종 투병 환자로 세상에 알려졌고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지극한 부심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속속들이 제기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이영학 세 식구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에서 10년 넘게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평 정도 지하 단칸방에서 보증금 300에 매달 30만 원 정도 하는 월세를 내고 9년 가까이 살았고 이후 같은 건물 1층 2개짜리 방이 있는 집으로 옮겨서 지냈다고 합니다. 가장인 이영학 이름으로 매달 월세를 냈는데 입금도 밀린 적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 하여간 합쳐서 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두 군데서. 그때는 30몇 나가게 되고 여기 와서는 조금 더 받았지. 40 받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성실한 것으로 비춰졌던 이 가정이 최근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망우동 30평짜리 집으로 이상을 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짜리 집이었고 방이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이웃들은 이영학 씨의 새 집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들 합숙소인 줄 알았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영학이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 등도 일정 부분 포착을 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경찰 역시 또 아내에 대한 학대 의혹과 성매매 의혹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YTN 신지원입니다.